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남편을 만났고, 이른 나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막 앞날이 창창한 제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극도로 반대가 심하셨고, 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절 안 볼 생각까지 하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셨고, 그때 당시 철도 없고 어린 나이 사랑이 뭔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제 멋대로 남편과 살림을 합쳤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전 어리석게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그저 저를 본인 아들 신세 망친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전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벌을 받은 셈이죠.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집에 들어앉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데 아들을 꼬여내서 시집을 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성 씨랑 저랑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정말. 자기야, 그냥 이럴 땐 죄송하다고 해.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 가뜩이나 엄마 화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던? 하여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집에 들어앉았으니 볼 게 뭐가 있어? 너라네 정말 진절머리 난다. 뱃속의 핑계로 우리 아들 신세 망쳤으니 넌 두고두고 우리 집에 희생해. 엄마, 그만해. 뭐 저런 애가 말귀 알아듣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남자 잘 만나서 신세 피려고 하는 애들 알잖아. 요즘 세상에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어디 남자 하나 믿고 집에 들어앉아? 진짜 웃기는 기집애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우리 아들 취직하면 저런 애보다 헐 나은 애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 저런 애가 들어앉은 거야? 희성 씨나 저나 뭐가 다르나요? 어머님 눈엔 희성 씨만 귀한 아들 같지만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말이라도 못하면. 하여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낮엔 거실에 얼씬 놈아. 내가 너만 보면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야. 혼전 임신으로 살림을 합쳐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대놓고 무시했어요. 가진 게 몸뚱이라 몸뚱이 하나 믿고 본인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때 제 나이 23살, 참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정말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남편을 사랑했고 뱃속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따금씩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견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늘 제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언행을 스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21세기였지만 전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답니다. 어디 저런 애를 들어앉혀? 내가 너 그러라고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네가 취직만 잘하면 저런 애 말고 아주 좋은 여자들이 줄을 쓸 건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내가 너 볼 때마다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대 보내고 새 출발해. 애는 네 알 바 아니잖니. 원하면 양육비라도 준다고 하고 끝내 버려. 앞니 크게 내다봐. 조건이라면 저도 그렇게 좋은 조건 아니잖아요. 호르몬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엄마 눈에만 귀하고 잘난 아들이지.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주도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귀한 자식인데 저렇게 부모랑 절연하고 이 집에 들어와 앉아있냐? 네가 어디가 어때서 남들 눈엔 성에 안 찬다는 거야? 덜 떨어진 놈.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그래, 포기다 포기.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아유, 못 살아. 시어머니는 항상 들으라는 식으로 절 무시했고 남편 하나 사랑한 죄로 모든 걸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시누이가 웬일로 저에게 살갑게 굴며 말을 걸더라고요. 원래가 항상 쌀쌀맞은 분들이라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면서 좋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다정에는 이유가 있는 다정함이었답니다. 올케, 내일 시간 좀 있어? 나 공부하는 거 알지?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팔이 부러져서 못 나온다는 거야. 올케가 우리 아들이랑 남편 밥 좀 차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올케도 집에만 있잖아. 그래, 너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할 텐데 가서 좀 도와줘라. 네 시누이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신경 쓰면 되겠니? 아, 내일이요? 네, 뭐 시간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손이 빠르지 못해서 살림이 서툰데 괜찮으시겠어요? 배도 무겁긴 한데. 안 괜찮을 게 뭐야? 살림이야 하면서 느는 거지. 그럼 되는 줄 알게. 내일 우리 아들 학교 끝나고 픽업하고 집에 같이 오면 돼. 아, 그리고 재민이 예민하니까 비 좀 맞춰주고. 내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갓 지은 밥 먹어야 하니까 밥상도 부탁할게. 그럼 우리 딸은 다른 거 생각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우리 딸은 법조인이 될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결혼을 한 시누이는 로스쿨생이었고 이제 막학기를 남겨둔 학생이었죠. 공부하는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늘 그 집의 뒷바라지를 도왔고 그 뒷바라지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어요. 사실 저 역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착한 남편을 생각해서 이 집 식구들과 잘 어울려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가 식구들과 잘 지내야 태어날 우리 아기도 그리고 남편도 다 순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누이의 집안일을 한두 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조카가 제가 만든 간식과 음식을 참 좋아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누이는 저에게 종종 아이를 맡겼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처음엔 부탁을 그 뒤로 명령을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행포였거든요. 외숙모가 만든 음식 진짜 맛있어. 그리고 외숙모가 학교에 오니까 완전 다들 젊은 누나 같다고 되게 부러워했다? 그래? 외숙모가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줬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참 의외네. 그래 그럼 외숙모 자주 오라고 하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외숙모인데 우리 재민이 밥도 차려주고 학원도 픽업해주면 재민이도 좋겠지? 그러라고 해야겠다. 조카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종종 부탁을 받았고 임신 중기까진 괜찮았지만 임신 막달이 되니 남의 집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핀잔을 주며 항상 화를 내었고 착하던 남편도 역시나 남의 편이었는지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하더니 점점 시누이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가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참 서러운 날들이었어요. 재민이가 네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 그냥 좀 가서 도와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네 시누이 시험도 봐야 하고 여간 바쁜 게 아니잖아. 그게 보통 시험이니? 자그마치 우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시험인데 난 허리가 아파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니까 네가 가서 좀 집안일도 도와주고 재민이도 봐주고 그래. 너도 맡은 바 역할은 해야지. 그래, 당신이 도와줘. 어차피 당신도 집에만 있기 적적해 했잖아. 이 김에 누나랑도 좀 친해지고 그러면 좀 좋아?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올케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우리 집에 걸맞은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변호사 되면 입싹 씻을 일도 없고 내가 올케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도 다 알고 마음 써줄 거니까 부탁 좀 할게. 그럼 해주는 걸로 알게. 그래도 제가 매일 도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무거워지고 사실 중기 때까진 괜찮았는데 말기 되니까 힘들어서요. 누구네 안 낳아봤는 줄 알아? 진짜 엄살 떤다. 솔직히 올케 우리 집에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야? 우리 아니었음 집에서도 쫓겨나서 미혼모 시설에 갈 뻔한 거잖아.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해줘? 진짜 야박하다. 이래서 올케한테 정이 안 간다니까? 잔말 말고 재민이 봐줘.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있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꽁밥 먹으려 했어? 무조건 봐줘야 돼. 몸이 무거워져 매번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자 역시나 시누이는 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 또한 혀를 차시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전 제 잘못이 아님에도 제가 또 뭘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와 남편이 저를 설득하여 결국엔 시누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사정사정하며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에 누나랑 친해지는 기회잖아. 가뜩이나 엄마도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누나라도 네 편 만들어야지. 우리 아기 태어나면 너처럼 찬밥 신세 만들래? 그래도 이 집 장손이 될 건데 네가 미리 길을 좀 다져놓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몸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매번 재민이를 봐줘. 내 몸 돌보기도 그런데 형님이랑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밉네. 난 당연히 네 편이지. 그런데 이번에 그냥 누나랑 엄마가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달라는 거야. 언제 부탁하시겠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던데? 일단 알겠어. 근데 몸이 무거워져서 나도 너무 힘드니까 당신까지 그렇게 동조하진 말아줘. 정 그리하여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말이 좋아 도와주는 거지 시누이 집의 가정부나 다름없었어요. 형님은 하다하다 밤중에도 전화가 와 아이를 봐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거절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올케, 난데 나 지금 스터디하러 가야 하니까 재민이 혼자 있거든? 집에 가서 애 좀 봐줘. 애 혼자 있어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아, 형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고모부는 늦으시나요? 아님 희성 씨 보낼게요. 뭐야?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 다 하는 임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나이도 어린 게? 그 나이 땐 다 얼마나 팔팔한 줄 알아? 그리고 희성인 취직 준비하랴 바쁜 와중인데 어떻게 애를 봐달라고 해? 네가 좀 봐주란 말이야. 애 하나 봐주는 걸로
더럽게 생색내는 거야, 뭐야? 이래서 내가 널 안 좋아한다니까? 무식하게 혼전 임신이나 하고 와서? 형님,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지금껏 애봐주고 살림해주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혼전 임신해서 이 집안에 들어앉았죠? 그래서 형님이 해준 게 뭔데요? 뭘 그렇게 해주셨길래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냐고요? 돌았네. 이게 말을 아주 막해? 너 엄마한테 다 말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줄 알아?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 붙어 있을 거네요. 무식하기도 어쩜 이리 무식해? 이런 사람이 무슨 법조인이 된다고? 끊어요. 전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하도 받은 탓에 결국 8개월 만에 조산을 하였어요. 아기는 너무 작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보니 친정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날 힘들게 낳으시고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출산 소식을 들으시곤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고 못난 딸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마주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에게 하던 것처럼 막말을 해서 친정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애 낳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네 몸을 얼마나 못 챙겼으면 조산을 해. 너 괜찮은 거야? 나쁜 것.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는데 많이 아팠지 내 딸.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에 상처 남겨서. 그래도 이렇게 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못난 딸인데 그래도 딸이라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이 낳고 보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희생했는지 알 것 같아. 고마워요. 얼씨구,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만 아주 똑 닮았네. 너 그렇게 신우이한테 버릇없이 나가더니 결국 조산하고 꼴 주었다. 네가 마음보를 그렇게 쓰니까 조산한 거야. 아, 딸님이 참 잘 가르쳤어요. 어디 신우이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기막혀서 원. 말 다 했어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예요? 가뜩이나 힘들게 애 낳아서 마음도 힘든 애 앞에서 그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화나네요. 너 이런 취급 받고 있었던 거야? 정서방은 뭐하니? 이런데도 가만히나 있고. 이래서 내가 우리 딸 맡길 수나 있겠어? 이보세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 먼저 몸 걱정부터 해야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식할 수가 있어? 뭐야? 무식? 이 옆편 내가 말 다 했나?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줬음 고마워해야지 감히 어디라고 큰소리야? 돈도 한 푼 없게 생겨가지고 그 애미나 그 딸이나 딱 봐도 빈대상이네. 아유 속 터져.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랑 엮여가지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도 저와 같다며 악을 쓰셨고 저희 엄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저에게 당장 집으로 가자며 얘기하셨지만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엄마와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저도 엄마라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나 하나 참고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밉고 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니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아이를 낳고 친정 부모님과도 다시 왕래가 시작되니 그나마 숨이 트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신우이는 매번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했고 결국 몇 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변호사가 될 동안 전 아이를 키워냈고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이 학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또 신우이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 이제 애도 어린이집 다니고 너도 좀 여유로울 텐데 네 시누이 좀 도와줘라. 아무래도 수수 변호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니? 그냥 옆에서 서류나 왔다 갔다 해주면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에 네가 걔네 집 일 도와준 걸로 걔가 너한테 부탁하는 건 좀 그래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번엔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수당도 두둑히 쳐준다고 하니까 좀 도와줘. 어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 먹고 좀 부탁할게. 저도 제 일이 좀 많긴 한데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일단 한 2-3달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 딱이다. 걔 수습기간이 2-3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거지? 네 시누이도 아주 좋아할 거야. 시누이의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시누이와 얼굴을 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누이가 일하는 서류의 심부름을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가 대신 부탁을 하신 거죠. 저 역시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누이와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애도 있으니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부탁한 서류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시누이를 도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류를 떼고 전 그 서류를 여기저기 전달하며 발로 많이 뛰었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가 수락한 일이니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약속한 3개월이 끝나는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밥을 먹겠다고 시누이가 일하는 로펌에 들렸고 저 역시 시누이를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저를 기만하고 말았죠. 예전엔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참았다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얘 수습도 끝났겠다. 네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네 신우 안 도와줘도 된다. 밥순인 역시 집에서 밥을 해야지. 네? 아무리 2-3개월이라고 하셨으니 뭐 끝난 건 알겠는데 뒤에 말이 거슬리네요. 밥순이라니.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열심히 도와드린 거니 수당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한 수당은 주셔야죠. 가족끼리 돈거래는 확실해야 해요. 참나. 그럼 그렇지. 네가 좋은 마음 먹고 해줄 리가 없지. 자이했다 여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네 주제에 꽤 짭짤하지? 수수 변호사인 신우가 할 일이 많다며 서류 심부름을 도와달란 시어머니. 딱 3달 뒤 저에게 수당 30만 원 주며 하시는 말씀이 제 주제에 짭짤할 돈이라고 하셨죠. 순간 너무 황당하고
또다시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그 순간이었어요. 장난해요, 지금? 누굴 그지로 하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요?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돈이 아니라 먼저 고맙고 그동안 애써줘서 힘들었겠다고 말을 해야 도리인 거지. 내 주제에 짭짤할 돈 30만 원? 이번 일 이대로 못 넘어가요. 네가 그대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네가 내 딸 아니었으면 이런 데나 와봤겠어? 로펌 구경했으면 고맙다고나 해야지. 그러게나 말이야. 올케가 이런 데나 와보겠어, 어디? 주제 파악하고 이제 돌아가. 애 봐야지. 올케는 집순이가 딱이야. 제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기만하며 멸시하였고 이 모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그때 제가 시누이 방 커튼을 치자 순간 사내 인사팀 직원들이 내게 90도 속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모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실 시누이를 도와줄 때는 거의 마스크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대표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방은 이제 막 수습딱지 뗀 변호사 방인데. 이 변호사가 지금 저한테 무례를 범하네요. 본인 월급이 누구한테 나가는 줄도 모르고 꼴값 떠는 꼴이란. 어찌해야 할까요? 저 조짜 변호사는 그럼 해고할까요? 대표님이 많이 언짢으시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수습이 오늘까지라 딱 오늘 해고하면 별탈 없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분부만 하시면 바로 그렇게 일 처리할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잘라주세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인성이 덜 된 사람 우리 로펌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죠. 당장 해고 처리해줘요.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올케 인성이 덜 되다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와 인사팀 직원이 하는 말을 번갈아 듣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전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어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바로 태도가 돌변하며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치를 살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차했는지 제가 살면서 볼 수 없던 표정을 지으며 역겹게도 갑자기 상냥한 태도로 돌변하였어요. 대표라니? 여기 대표님은 김성식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네가 대표라는 거야? 저 직원이 약이라도 먹은 거야? 김성식 대표님이 저희 아빠거든. 오랫동안 로펌을 운영한 아빠의 꿈이 저를 변호사 만드는 거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집에 나왔으니 아빠가 날 안 볼만도 하지. 근데 출산을 기점으로 부모님이랑 화해하면서 다시 공부 시작했거든? 애기 보랴 공부하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버텼지. 당당히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나중에 당신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밝히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밝히게 되었네? 그리고 아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 로펌 임시 대표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지? 당신들 식대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당신 아들이 나 같은 여자 넘볼 수나 있겠어? 공장 생산직이나 하는 당신 아들 나 같은 변호사 마누라가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그럼 네가 변호사란 말이야? 희송이 말론 너 가난한 집 여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희송 씨는 우리 아빠가 로펌 대표인지 몰랐으니까.
나랑 결혼하고 사는데 그게 중요해? 됐고, 당신들 인성 이제 다 들통났으니 이 방 빼줘야겠는데 어쩌지? 수습딱지 떼면서 나가게 됐네. 어쩌나? 아마 큰 기업 로펌은 못 갈 거야. 수습하고 쫓겨났다는 거 보면 아무도 안 쓸 거거든. 웬만하면 수습 끝나면 채용을 해주는데 이렇게 바로 쫓겨나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올케, 나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좀 얘기 좀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 동생이랑 살 거면 우리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니, 당신 동생이랑도 이혼할 거야. 몇 년 동안 당신들이랑 내 사이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나 힘들 때 위로해 준 건 나 자신이었지. 당신 동생 아니었거든. 이제 다 단판 내보자고. 내가 로펌 대표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꼴 좋다 진짜. 전 바로 신우이를 해고시켰고 신우이는 로펌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 로펌에 엄청 들어가고 싶어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통쾌한 응징이었죠. 시어머님 본인 딸이 대단한 변호사가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지만 결국 신우이는 백수가 되었어요. 그마저 일반 로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수습만 하고 잘렸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다른 로펌에선 쓰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주제도 모르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가 개업을 하고 쫄딱 망해 빚을 지고야 말았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느라 고모부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진 바람에 어리석게도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했답니다. 네가 좀 봐서 네 시누이 다시 취직 좀 시켜줘라. 얘가 갈 데가 없어.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났나 봐. 인성 개차반이라고. 그리고 이혼이 웬 말이니? 네 시누이 취직만 하면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인성 개차반 맞잖아요. 그냥 주제 파악하고 애나 키우라 해요. 아줌마가 도와주면 되겠네. 그리고 희성씨 보고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빨리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당신들에 비하면 희성씨는 나에게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날 외면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어차피 희성씨랑 같이 있으면 당신들을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당신 잘난 아들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해야지. 당신이 제일 원하던 거니까.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너네 사이에 애도 있잖아. 어떻게 그리 무자르듯 잘라내니? 내가 다 사과하마. 이제 와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신우이 심부름 해가면서 관계 회복에 힘썼는데 그때도 당신들은 날 무시하면서 돈 갖다가 멸시했지.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도 이제 내가 하는 대갚음 어디 한번 당해봐. 전 그 이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저에게 미안했는지 양육권과 친권 모두 넘겨주었고 남편은 절 붙잡지 않았죠. 옆에 있을 때 더 챙겨주지 못하고 그저 제가 참기를 바랐다는 것 인정하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나갈 거면 재산 분할 해줘야지. 네가 로펌 대표인데 어디 입을 씻으려고 해? 내가 다 주워들었어. 어디서 주워들었길래 개똥 같은 정보로 절 또 화나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제가 대표로 있는 로펌은 임시대표라 내 로펌이 아니어서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재산이 없고요. 다 아빠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설사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분할을 요구해 뻔뻔하게.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안 풀리는 거야. 지 딸도 지랑 똑같이 키워가지고 인성이 그 모양이지. 어디 한번 빚 갚으면서 잘 살아봐. 아, 이 바닥에 소문 짱 나서 국선 변호사 하고 싶어도 면접에서 떨어질걸? 변호사는 됐는데 빚은 엄청나고 꼴 좋다. 엄마 왜 그래? 가뜩이나 얘 기분 거슬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진짜 이럴 거야? 아니 민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차피 지금 착한 척 해봤자 무개념인 거 다 소문났으니까 하던 대로 하셔. 이제 와서 나 생각해주는 척 말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도 했지만 그동안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그동안 당한 부당 대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에서 말도 안 되게 시집살이를 겪은 저였고 제 핸드폰에 자동 통화 녹음이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막말을 했던 것도 제출하였죠. 시어머니가 날뛰는 꼴이 우스웠어요. 우리 집 뒤통수를 이렇게 쳐? 네가 이를 갈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어? 지 아빠 로펌 대표인 거 속이고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 이 무서운 것. 너 내가 평생 잘 되나 두고 보자. 감히 우리에게 물을 먹여? 로펌 대표 딸이면 잘해줘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딸이면 막 해도 되고?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둔 거야. 진정해. 그리고 위자료 줘야 하니 당신 건물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어. 아, 우리 로펌 건물 청소일도 있는데 어디 입김 좀 넣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야? 네가 감히 날 능멸해? 아우, 기가 막혀. 우리 아들 딸 신세 망쳐놓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볼 거야, 내가. 나야말로 평생 이제 어떻게 망해가나 지켜볼 거니까 각오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늙음하게 많이 배웠지? 위자료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하다 역으로 위자료를 주게 된 거예요. 재산 분할에서는 정작 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빠한테 받은 로펌조차도 임시대표였기 때문에 분할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아들과 딸 모두 이혼남을 만든 것이죠. 아딸은 본인 욕심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 이혼 후 제가 일한 돈으로 조그마한 전세 아파트를 구매했고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바빠지긴 했지만 밖에 나가 일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20대 초반 그 어리석은 저와는 정말 다른 제가 되었죠. 철없을 때 사랑만을 보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 말씀이 참 맞았네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 게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렇게 예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지금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펌을 이끌어갈 깜냥은 아닌 것 같아 아빠를 수족처럼 따르던 이사님이 대신 경영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아빠조차도 동의하셨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의뢰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됐는지 지금은 매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 보아요. 철없고 무지한 딸 받아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다가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일도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놀랍다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전 남편과는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정 엄마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주변에서 좋은 집안 아들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엄마의 성하에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은 저에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1년의 연애를 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반기는 눈치셨어요. 어쨌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에도 시댁은 지역 내 알부자이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외제차를 끌고 다녔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다 빚이더라고요. 매달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원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잠시 이러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청구서야? 한 달에 이렇게나 많이 청구서가 들어오는 거야?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캐피탈이며 은행이며 연체 안 내는 건 또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사실은 지금 사업 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미안해.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힘들어서 대출 받았던 게 있는데 이번에 연체되었더니 우편이 왔나 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때는 속이려고 그랬겠나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다 알았다면 좋겠지만 어차피 남편이 부자라서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경업을 쌓아서 내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건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답니다. 아마 이 결정이 저에게는 잘한 선택이라 지금도 생각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의 실체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은 원래 허세가 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여기저기 돈을 써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세 때문에 형편에도 맞지 않는 외제차를 무리해서 끌고 다녔던 것인데 심지어 시댁에서까지 이런 허세가 똑같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여행 다니면서 모든 경비를 내주고 감당은 저희 남편이 해야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장에서 격리를 보고 있던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업상 집에 못 들어오던 날이 있었는데 모두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하루를 보내느라 들어오지 못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뻔뻔하게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제가 없을 때 남편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며 마치 자신이 와이프인 양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조금씩 눈치를 주시면서 알게 되었네요. 외도를 확실하게 알게 된 날 남편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없어? 어? 거짓말 한 거?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나 오빠가 수진 씨랑 외도하는 거 다 알아. 왜더라니? 수진은 우리 회사 경리고 당연히 나랑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 네가 착각하는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미 CCTV랑 블랙박스 다 확인했어. 어디서 발뺌하려고 그래? 당신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냥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미쳤어. 당장 내보낼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그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단 몇 주만이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봐달라며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허세가 넘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저에겐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어요. 제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친정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엄마에게 충격이 될까 걱정이 되어 주저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고민을 하던 끝에 이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시간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일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딴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상간녀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기 때문이었죠. 여보세요? 동수 오빠 와이프 맞으시죠? 저 수진이에요. 경리로 일했던. 저에겐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죠? 이혼하고 저에게 온다고 하는 오빠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빠한테서 좀 떨어져 주세요. 네? 떨어지다니요. 그쪽이야말로 이미 끝난 사이 아닌가요? 역시 눈치가 없으니까 오빠가 진료했지. 이보세요. 오빠 아직 저 만나고 있어요. 저희 관계 그쪽보다 더 오래됐고 원래 오빠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요. 상황상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직 만나고 있으니까 헤어져 주세요. 이게 무슨... 아무튼 전 연락했어요. 헤어지는 걸로 알고 끊을게요.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헤어져 달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에게 외도를 걸린 이후에도 상간녀와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었죠. 상간녀가 격리일을 그만두고 나니 더 편하게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제가 출근을 하면 저희 집으로 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있다가 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죠. 오빠, 나 당신 상간녀한테 들었는데 아직 당신이랑 만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진아.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자게 버렸다며 자꾸만 연락이 오길래 몇 번 만난 게 다야. 또 거짓말을 하네? 이미 CCTV로 다 확인했어. 지금까지 계속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던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씨, 다 들켰네. 그래, 나 계속 만나고 있다. 어쩔래? 무이혼이라도 할 거야? 니네 엄마, 우리 이혼한다는 거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텐데, 괜찮아? 그러지 말고, 금방 정리할 테니까, 좀 징징대지 말고 기다려. 뭐? 징징댄다고? 지금 뻔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장 말해봐. 나랑 이혼하겠다고.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충격이 크실 텐데. 오빠 지금 그걸로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내가 당신이고 그 여자고 소송할 거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들키자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의 상태를 언급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더 도욱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마무리가 되던 중 엄마가 투병 중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혼도 했고 하나밖에 없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복은 있는지 케이터링 업체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가게는 잘 되었고 주로 기업 내 행사 음식 제공을 하면서 차분히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전 남편과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건너 들었던 소식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상간녀와도 얼마 못 가 헤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남편의 사업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망하고 있었다는 것과 거주하고 있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어쨌든 이미 타지로 이사를 왔고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케이터링과 반찬집을 차리고 운영하면서 몇 번 저희 가게로 의뢰를 해주신 사모님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기업의 사모님이셨습니다. 행사가 종종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 가게에 의뢰를 해주셨죠. 제가 하는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종종 반찬들을 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가끔씩 저희 가게를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거나 커피를 사고 오시는 날도 있었죠. 사모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 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홈파티 형식으로 하려고 해서 음식 의뢰를 하시려고 했지만 그날은 미리 잡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지 못했었네요. 어쨌든 결혼식이 끝나고 사모님께서는 담례떡이라며 신혼부부 사진이 들어간 박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면서 사진을 보니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사진 속 신부가 그토록 원망하고 증오했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결혼식도 끝이 났고 거기다가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사부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이대로 상간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난리가 났던 건 저희 가게 직원들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이 여자 그 여자 아니에요? 사장님 전 남편 상간녀. 아니,
얘가 왜 이 사진에 있지? 그러게. 참나. 세상 좁다 좁다 해도 이렇게 만난다니 진짜 황당하다 정말. 이거 사모님한테 말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완전 독종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망설이시면 안 되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사모님이 전혀 모르실까? 작정하고 이 여자가 속인 거겠지?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이고 거기다가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이었죠. 고민을 하다 저는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상간녀의 연락처를 찾아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임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상간녀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했습니다.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무리 3년 전 일이라고 해도 한 가정을 깼던 일인데 뻔뻔하게 속이고 결혼한 건가요? 어머, 그걸 왜 말해야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하네. 어차피 그날 일은 다 끝났고 배상도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남편이 바람나지. 저기요, 말해서 뭐 어쩔 건데요. 만일 시댁에 조금이라도 말한다면 당신 고소할 거야. 정말 뻔뻔하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유, 무서워라. 맘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내 편이지. 당신 편이겠어? 이미 난 그쪽 집안 대를 이을 아이도 임신했는데 어쩔 거야. 제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 상간녀는 지난 일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사모님께서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행사가 아니라 집안 행사로 문의를 주셨어요. 사모님께서는 결혼식 이후 첫 명절을 잘 보내고 싶다며 명절 음식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진 씨, 혹시 이번 명절에 명절 음식 좀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나? 원래 명절에 특별하게 음식은 안 하는데 그래도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뭔가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아, 네, 그럼요. 어차피 저도 명절에 딱히 가는 곳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갈게요. 어머,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음식 재료나 이런 건 내가 다 준비할게. 그냥 요리하는 것만 조금 도와줘. 네, 사모님. 그때 뵐게요. 명절이 다가오고 저는 당연히 상간녀가 시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사모님 댁으로 가보니 상간녀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아들네에는 못 올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모님께 언질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예진 씨가 살았던 동네에 얼마나 살았다고 했지? 네, 저 거의 30년은 살았죠. 왜요? 아니,
우리 며느리 있잖아. 거기 출신이거든.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나 알까 싶어서. 아, 그렇구나.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직업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허락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싹싹하고 잘하더라고. 쉬는 날마다 와서 나랑 이야기도 하고 가고 아들 없이도 종종 왔다 가서 기특하기도 하고. 아,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며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기 예진 씨가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한번 봐볼래? 아, 정말요? 와, 진짜 사진 잘 나왔네요. 이거 봐봐. 아드님 사진 정말 잘 나왔지? 오, 그러네요. 근데 왜 아드님 독사진만 있어요? 새댁 사진이 빠졌네요. 두 분이서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요? 궁금해요. 며느리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도 며느리는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하네. 어머, 그래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사진이 없다니. 그치? 아들한테 한번 있나 물어봐야 되겠다. 아, 저번에 결혼식 사진도 나왔는데 한번 볼래? 사모님은 결혼식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신부를 가리키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머머! 이 사람! 사장님, 이 사람, 전 남편분,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니?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같은 지역이라서 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아는데? 전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야? 아, 그게, 사모님, 혹시 며느리분이 이 여자인가요? 저는 사모님께 전에 저장을 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사진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전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알고 있다며 말을 하셨어요. 아, 이 사람 며느리 사촌 오빠잖아. 어떻게 이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가? 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거기다 이 여자는 상간녀고요. 응? 상간녀라니? 사촌 오빠라고 했는데.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여자 저희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고 저는 그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때 예진 씨가 이혼했다는 게 남편 외도 때문이었다고? 거기다가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란 소리야? 네, 사모님. 저도 저번에 답례품으로 주신 떡에 있던 사진 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뻔뻔한 태도더라고요. 먼저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을 테지만 전혀 걱정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여자가 아직도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잠깐만. 나 금방 며느리 부를게. 사모님은 바로 아들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집으로 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내외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놀라 들어오는 상간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상간녀에게 사실인지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상간녀는 저의 눈치를 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오열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간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미리 찍어둔 판결문을 사모님께 보여드렸죠. 판결문을 본 사모님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몇 장의 사진을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던져진 사진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상간녀도 놀랐는지 오열하던 것을 그치고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너 얼마 전에 거리에서 나랑 마주친 적이 있었지?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네 사촌 오빠라고 했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 그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자꾸만 머리에 아른거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그런데 너는 사촌 오빠랑 호텔을 가니? 너 어디 설명을 좀 해봐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제 사촌 오빠가 맞아요. 이날 사촌 오빠가 오랜만에 여기로 와서 숙소를 잡아주려고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분의 남편을 몰라요. 저분도 모르고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이 사진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기 예진 씨가 자기 전 남편이라며 보여준 사진인데 네가 모른다고 하는 예진 씨 전 남편이랑 네 사촌 오빠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니. 거기다가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네가 아니야? 그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철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저도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배상을 다 했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어머님, 정말 진심이에요. 저 상진 씨 정말 사랑하고 상진 씨 아이도 가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했니 지금? 넌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집에 이런 모욕적인 짓을 해? 너 상진이 얘가 하는 말 알았던 일이니?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여보, 거짓말이지? 진짜 당신 이런 일 저질렀어?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고 다 옛날 일이야. 반성했어. 정말이야. 믿어줘. 반성했다는 애가 아직도 거짓말이네. 너, 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상간녀는 사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사모님은 상간녀를 노려만 볼 뿐 냉정한 반응이었답니다. 결국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고 사모님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께서도 결혼 전에 이미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만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던 거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촌 오빠라고 해서 믿었는데 함께 있는 장면을 사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도 목격을 하다 보니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아들내외 몰래 상간녀의 뒤를 캐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이미 사촌 오빠라고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셨던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사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사모님은 계속해 보이시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가게에 있던 반찬들을 모두 던져버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미 다 배상한 일이잖아. 돈도 다 받아놓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 멍청함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거라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남편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돈돈거리면서 자기를 자꾸만 쪼아댔다고 하던데 역시나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부러웠던 모양이지? 너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니까 부러워서 그랬니? 왜? 처음부터 돈을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 참나, 너는 여전히 반성은 안 하는구나.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지 알기나 하니? 하긴 네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유부남이랑 만났겠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너 지금 그 뻔뻔한 태도 경찰서에서도 한번 보여줘.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너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서 오해한 거라고 말해. 그것만 말해준다면 나 여기로 다신 찾아오지 않아. 내가 왜? 사실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다가 이미 사모님은 네가 거짓말한 걸 눈치채고 계셨어.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하냐고? 상간녀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죠. 갑자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상간녀가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좁은 지역이라 그런지 상간녀의 행동은 소문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의 행패가 사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사모님은 며칠 후에 저희 가게로 오셔서 대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예진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예진 씨가 열심히 일하는 공간인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일을 겪게 하네. 정말 미안해. 배상은 내가 해줄게. 아니요, 사모님. 배상은 사모님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해야죠. 아휴, 정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끝까지 엉망진창이네. 아들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모양이야.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울어대는 통에 정말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선 뻔뻔한 태도니. 참 며느리, 아니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래도 임신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아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다니 예진 씨도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사모님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사모님께서 방문을 하고 가신 후에는 얼마 동안 오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상간녀는 결국 사모님 아드님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잡아댔지만 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가 되었다며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친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출산 이후에 확인을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했답니다. 상간녀도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다 제 탓이라며 주변에도 많이 말을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상간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상간녀는 참 기억력도 없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성립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대신 상간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상간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모두 배상하게 되었죠. 사모님 아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지인을 통해 물어물어 이지호까지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한 거라고 해요. 지역이 달라지니 자신의 과오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우습게도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혼했어요. 복수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해줘요. 어차피 저 빈털털이고 배상해줄 돈도 없어요. 지금 이거 협박인 건 알아요? 이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때 여기서 난리치고 간 덕분에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다음날 행사에 쓸 재료들도 다 뒤집어 엎는 통에 쓸 수가 없었다고요. 뻔뻔하게 남편이랑 외도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당당하더니 남의 영업장 피해주고서도 당당하네요. 피해요? 당신이 나한테 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만 합의해 주세요. 합의할 생각 죽어도 없고 끝까지 손해배상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상간녀의 뻔뻔함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저는 그런 모습에 더 독하게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있었는데 손해배상 때문에 듣기로는 상간녀가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번에 상간남 청구가 들어갔고 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 상간녀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수십 번도 더 갈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나 크게 한번 올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었네요. 지금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작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언젠가는 그 못된 사람들이 벌받게 되니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 용기 내어 드디어 사연을 보내게 되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시댁에서 사사건건 비교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시댁에서 비교를 하도 당해서 비교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지극히도 평범하게 자랐죠.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성적도 중간, 교육관계도 평범했네요. 특별할 것도 없는 저는 친구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피로연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남자친구였죠.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스키장이며 레스토랑, 그리고 기념일마다 챙겨주는 선물에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였네요. 그렇게 예정된 수순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저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집으로 초대해 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예비 형님 네를 만났어요. 말로만 듣다 처음으로 실물을 영접한 날이었죠. 형님 내외는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도련님 결혼하실 분이시구나?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전 김수연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임소라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볼 사이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최수 씨,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내 동생이 푹 빠질만 하네. 들어와요. 춥겠다. 남은 얘기는 차차 들어가서 합시다. 유쾌한 형님네의 부부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을 들어섰습니다. 고상하신 시부모님과 지적이신 형님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하하호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밝게 자란 것은 시댁 덕분이구나 생각을 했을 정도로요. 아,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인데 어떤 일 하는진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내가. 아, 네, 그럼요.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 업무 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여도 월급 제때 나오고 나름 안정적이거든요. 아유, 우리 큰며느리는 판사야, 판사. 알지? 그네는 검사고 같은 연수원에서 만났다나 뭐라나. 그래서 여기는 아주 바쁜 몸들이지. 세기가 들어오면 나랑 할 일이 많다 아주. 김장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대소사까지. 어때? 좋으냐? 형님은 판사였고 아주버님은 검사셨어요. 풍기는 이미지가 지적이었던 것도 직업적인 부분에서 풍겨져 오는 카리스마 덕분이었죠. 하지만 전혀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네요. 어머님도 바쁜 형님보다는 제가 더 편하신지 아직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세익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고요. 하지만 묘하게 형님은 제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입시키는 것 같았어요.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빴네요. 내가 좀 남들보다 바빠요. 봐야 할 서류들도 많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집안일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못 쓸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어쨌든 잘 지내봐요, 우리. 그럼. 우리 큰며느리는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사람이지. 얼마나 바쁜데. 나란 일 하랴. 이렇게 밥 먹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고마워. 너네 근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냐? 그네 얼굴이 아주 해슥하니 썩 빠졌다. 곰탕이라도 끓여주랴?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갈비찜도 있어요. 그거 먹고 천천히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집안일은 손댄다는 형님과 그걸 이해한다는 어머님 사이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제가 그때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은근 스트레스였죠. 주말이면 전화 오는 시어머님은 김장이면 김장, 축일이면 축일, 눈코 뜰 새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형님은 절대 안 부르셨죠. 얘 둘째야, 이번 주말에 김장인데 올 거지? 배추 150포기 사놨다. 전날에 절여야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갈 채비하고 온나? 네? 김장이요? 아, 네, 가야죠. 몇 시까지 갈까요? 제가 한 일이 4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일 마치고 바로 갈게요. 오냐, 편한 차림으로 와라. 일할 거 많다. 또 그때처럼 불편하게 치마 입고 오지 말고 편한 고무줄 바지 입고 와야 해요. 그렇게 저는 매주 시댁에 불려가서 밭도 메고 김장도 하고 시부모님 반찬도 만들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마다 형님은 코빼기도 안 비추셨죠. 주말이 끝나갈 때쯤 잠깐 들러 반찬이나 김치만 가져가는 정도였어요. 이게 쌓이다 보니 점점 얄미워지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던데 형님은 생전 고맙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당연했죠. 어머, 김장김치 너무 맛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아휴, 요새 검찰총이 너무 바빠서 제가 눈꼴 쓸 새 없는 거 있죠? 그럼 알지. 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히 챙겨 먹어라. 혹시라도 몸 상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얼른 호딱 집에 가서 쉬어라. 전 전날부터 와서 하루 종일 배추 절구고 김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뒷정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무렵 나타나서 일핑계. 그래도 어머님은 그저 오냐오냐 너무 서러웠네요. 그런데도 저에겐 집에 가서 쉬라는 말보단 얼른 가서 애비 밥 차려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럽게만 들리던지 이제서야 시집살이의 문이 열렸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얄미운 일상들이 반복되어 무뎌질 즈음 IMF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혼돈 상황. 저는 그나마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저 역시도 직장을 잃었죠. 남편도 그나마 대기업이었지만 감봉 조치가 되어 집은 어려워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네는 그나마 공무원이라 그런지 저희처럼 큰 타격은 없었고요.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과 함께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생활비라도 아끼자라는 명목으로 시댁에 들어갔죠. 가뜩이나 부리기 쉬운 며느리, 직장까지 없어지자 모든 살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에 점심에 밥 메고 농사 짓고 점심 준비하고 또 일 거들다가 저녁하고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죠. 그렇게 저의 자존감은 말도 못하게 낮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제 자존감을 깎는 원인은 늘 형님이었죠. 오랜만이네, 동서. 어머, 이젠 아예 어머님 밭일은 자기가 하기로 했구나. 잘 어울려. 이게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첫째 왔냐? 힘들 텐데 뭐하러 왔냐? 우리 판사님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서 있지 말고. 얘 둘째야, 차 좀 내오거라. 어쩌다 한 번씩 형님네가 방문해 가는 날이면 전 저희들의 늘 배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죠. 형님네 반찬도 싸줘야 하고 밥도 차려줘야 하고 엉덩이 붙일 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흐를 무렵 어느 날 저조차도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 너무하세요, 진짜. 저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되고 형님은 매번 다 해놓은 음식 홀랑 가져가고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장이 없어졌기로써니 저도 사람인데. 아니 왜 우냐 아가? 그럼 이 많은 일을 이 늙은 애미가 하냐? 그네는 하루 종일 서류 붙잡고 씨름하는데 어찌 이것까지 불러서 시킨다냐?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높은 일 하는 사람 집안일까지 시킬 수 있냐? 너나 나나 같은 처지지 뭘 우냐? 뚝 그쳐라. 저도 나름 회사에서 서류 만지고 이랬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때도 저 부르셨잖아요. 대놓고 차별이셨잖아요. 안 그래요? 뚝 그치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주 보자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네. 그럼 너도 하지 마.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달래달라고 징징거리는 소리에 그럼 하지 말라며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었죠. 연애 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잘해주던 신랑도 자기 집안일에 있어서는 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평생 부엌대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먹으며 전 직장 동료를 만나 이러쿵저러쿵 상의를 하던 중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청소 사업이었죠. 망해가는 회사들이 건물에서 짐을 빼면 그 건물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직장 동료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청소업체가 큰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잘만 하면 큰돈 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네요. 저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발목은 시댁에서 잡았어요. 남편마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그쳤죠. 하지만 전 해야만 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자신 있어요. 지금 폐업하고 끝나는 가게들마다 청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그 가게에 새를 얻어 들어간 사람들도 청소를 하겠죠. 청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 좀 믿어줘요.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 절대 안 돼. 그냥 엄마한테 살림이나 더 배우고 집안일 하면서 조신하게 집에 있어. 그래.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아니, 청소하는 게 사업이냐? 참나원. 아주 밥 잘 먹고 허튼 소리 한다. 큰애 불러라. 큰애한테 물어보게. 아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젊은 나이에 청소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안 된다. 접거라. 어머님은 이 사업조차도 형님께 물어봐야 한다며 형님을 호출하셨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집의 소유물도 아니고 돈을 보태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만 해달라는 거였는데 절대적으로 못하게만 하셨죠.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더했죠. 아니, 동서, 말이 돼?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동서 체력 하나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결국 청소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 지금 이거저거 다 망해가는 판국에 그게 되겠어? 본인들이 직접 하지 돈을 주고 청소를 하겠니? 아니요. 시장 조사도 다 끝냈어요. 은근 건물 청소나 이사 청소는 까다로워서 대부분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돈 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 자신 있어요. 형님도 성구안이 있으시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점점 수익 창출은 극대화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여보, 정말 저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그냥 응원만 해줘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친정에서 조금 융통한 돈과 처녀 시절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결국 회사 동료와 청소회사를 차렸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죠. 너무나도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폐업한 회사며 이사가는 입주 청소며 몸은 힘들었지만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였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제 수익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드디어 짧지만
길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IMF였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와 시댁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렸네요. 그렇게 낮아진 제 자존감은 제가 일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는 제가 여전히 부리기 쉬운 만만한 둘째 며느리였지만요. 저는 평일엔 청소 일을 하고 주말엔 시댁에 가서 여전히 시댁 살림을 하였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른 나날을 보냈죠. 어머님, 이제 주말에 저도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만 와도 될까요? 요즘 거래처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1주는 형님, 2주는 저 이렇게 배분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너랑 큰애랑 같아. 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큰애는 큰이라는 사람인데 취소가 되냐? 그깟 청소하면서 유세냐? 아주 청소하랩이라도 하는 날엔 시엠이 잡아먹겠다 아주. 네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일을 해도 하거라. 어머님은 완고하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제 벌이는 나아졌지만 제가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형님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동서, 청소일은 할만해? 힘들지 않아? 난 우리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꼭 동서 생각나서 야구르트 한 잔씩 드리잖아. 아, 네, 감사하네요. 제 생각도 해주시고. 뭐 일하는 거야 뭐든 안 힘든 게 있겠어요?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가 있어 할만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 동서. 난 아직도 쇼킹이잖아. 동서가 청소 보라니. 안 그래?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번번만 안 저지르고 살면 되지. 내가 떳떳하게 돈 버는 건데 누가 욕을 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형님? 가시가 돋친 제 말에 몹시 불편했는지 형님은 인상을 쓰셨죠. 그런 형님을 보고 언젠간 코를 꼭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형님은 줄내 발표를 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던 것이죠. 온 식구가 기다려온 장손 소식에 어머님은 장하다며 원래도 떠받들던 형님을 극진히 모셨네요. 얘 둘째야, 이따 큰애 뭐 먹고 싶은지 알아놨다가 해서 싸주거라. 임신하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해. 그리고 공국 좀 끓여라. 졸지에 시댁살이도 모자라 임신한 형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발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였기 때문에 친정이 멀리 가신 형님께 임신 수발을 드는 것은 괜찮았어요. 주말에 시댁을 가는 것도 모자라서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생길 때마다 일하는 중간중간 음식을 해서 형님 댁으로 가져다 드렸죠. 이렇게 음식까지 해주는 건 좋았지만 형님은 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음식 간이 좀 세더라? 아니 먹을 땐 맛있는데 꼭 물이 많이 맥히더라고. 간할 때 신경 좀 써줘. 나 짠 거 딱 질색이거든. 네? 형님, 그럼 형님 입맛대로 만들어 드세요. 솔직히 불쾌하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전 형님이 친정도 멀고 일하시는 것도 바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다 드렸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럼 그냥 직접 해 드세요. 어머,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해? 동서,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참나. 알겠어, 알겠어. 자, 됐지? 이거면 돼? 형님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했죠.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됐구나 싶었어요. 형님이 준 돈을 뿌리치고 그 길로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형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 고자질하였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불러 나무라셨어요. 이 집엔 제 편이 철저히 없었습니다.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그깟 음식 해주는 게 그렇게 곶감냐? 니네 친언니였어도 그럴래?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만들어다 주는데 갖다 줄 때마다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렇게 꼭 잔소리하면 어머님은 갖다 주고 싶겠어요? 본인 입맛대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안 그래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임신한 예민한 임산부 아니냐? 입덧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넌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 그래요. 제가 또 잘못했죠. 아니 형님 일에 관해서는 이 집에선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시댁도 나와버렸습니다. 처음 인사 간 날 어머님이 제가 할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 며느리로서 인정이 아니라 본인 입맛대로 막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등에 이고 저를 만만히 생각하는 형님,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관하는 남편 아주버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나의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과 형님 때문에 이 집이 지긋지긋했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남편과 갈라설 결심도 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피말라 가고 있을 때쯤 저의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형님과는 4개월 차이가 났었죠. 아기를 가져서 얻는 기쁨보다는 우리 아기도 혹시나 형님과 저처럼 차별을 받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네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시댁과 친정에 임신 사실을 오픈했을 때 역시나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형님 칭찬부터 시작되었죠. 나의 임신조차도 내 축복이 아닌 형님이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씁쓸했네요. 아이고, 첫째 내가 임신하니까 둘째 내도 임신하고 우리 첫째가 장한일 했구나. 역시 경사다 경사. 아이고, 큰애한테 전화 한번 넣어야겠다. 아주 좋은 일 투성이다. 첫째 내가 먼저 임신한 것도 그렇고 말이야. 질서는 확실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이제 형님 임신 수발 안 들어도 될 생각에 좋고 나도 이제 내 아이만 생각해서 열심히 앞만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임신한 저를 동업자인 친구가 배려해줘서 사무실 일 위주로 할 수 있었죠. 저의 임신 기점으로 우리 아이가 복덩이인지 사업체도 커졌습니다. 그때쯤 경제도 많이 나아져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야 할 정도로 규모는 커졌습니다. 청소일이라고 무시하던 형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니 고소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가게 입주 청소라든지 건물 철거 후 청소, 아파트 이사 청소 등등 범위를 확장해가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가 임신을 했어도 계속해서 음식을 해달라고 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 성하에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두 번 형님이 땡기는 음식으로 늘 해다 드렸죠. 어느 날 단호박죽이 먹고 싶다는 형님 말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그 길로 단호박죽을 해서 형님네로 가게 되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형님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해? 아니 지금 니 애라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 한번 협박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뭐? 돈? 얼마나 더 너한테 돈을 해줘야 하니? 이제 나도 돈 없어. 어디 한번 다 밝혀봐. 너도 내가 협박죄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의 애라뇨. 형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주버님 애가 아니라 남의 아이인데다 그걸로 협박을 받고 있는 꼴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버님은 어쩌나, 어머님은 어쩌나, 온갖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나와 제가 호박죽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니, 동서, 언제 왔어? 아니, 인기척 좀 하지. 요즘 재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 어디까지 들었어? 지금 왔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형님 전화 끊을 때쯤 들어온 거라. 여기 호박죽이에요. 식기 전에 드시고 출근하세요.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형님은 웬일인지 저에게 그날은 엄청 친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았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애라뇨. 저렇게 고고하고 도도한 여자가 바람을 폈다니 우스웠죠. 동서, 힘들었지? 고마워. 내가 입덧이 심해서 동서가 해준 것만 땡기더라고. 다음부턴 힘들게 안 와도 돼. 내가 어머님께 얘기할게. 동서도 임신 상태에서 하느라 힘들 텐데 오늘만 마지막으로 먹을게. 너무 애썼어. 고마워, 잘 먹을게.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죠.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못 믿어왔는지 친절히 문까지 열어주었죠.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어쩌다 남의 애를. 아주버님은 아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걸 비밀로 해야 하나 아니면 터뜨려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일단 아기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 저 혼자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형님도 제가 못 들었는 줄 아시는지 천성이 다시 돌아왔죠. 저를 하대한다거나 어머님과 같이 부려먹는다거나 똑같았어요. 너무 익숙했죠. 형님은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였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어머님은 기뻐하셨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안쓰러웠어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이다. 우리 큰애가 큰일 했다. 고맙다, 큰애야.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아줘서 고맙대. 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뭐. 어머니 좋아하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아마 저랑 애비 닮으면 머리도 좋겠죠? 아유, 말이라고 하나. 너랑 애비 닮으면 아주 우리 장손 머리도 보통이 아니겠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애미야, 고생 많았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며 기뻐하셨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어머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떡하니 주셨습니다. 형님은 뻔뻔하게 그 돈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출산을 하였어요. 저도 아들을 낳았지만 온통 첫째 사랑 가득한 어머님은 출산날 잠깐 오셔서 얼굴만 비추고 가셨어요.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느낌을 아이까지 들게 만들어서 속상했네요.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사업은 확장한 상태로 집중하고 아이에겐 좋은 엄마, 남편에겐 좋은 와이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시댁만 가면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차별한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까지 그러니 온몸이 떨렸지만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참았네요. 형님의 가면을 언젠간 벗겨버리라 생각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웃는 거 봐라. 너무 이쁘다. 누구 닮아 이리 이쁘노? 역시 우리 장손이다. 내 새끼, 할매 집은 다 네 거다. 에휴, 어머님은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동서애기도 이뻐해 주세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님. 아유, 우리 장손이 무조건 첫 번째지. 첫째가 길을 터놔야 나머지 애들도 잘 따라간다. 우리 자식들처럼 애기들도 확실히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에겐 엄청난 폭탄이 있으니까요. 나만 건들지 마라. 제발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달라. 하루하루 빌었네요. 그리고 첫째 조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이 나서 아침부터 싱글벙글 모여 첫 아이가 뭘 잡은지만 두근두근 설레어 했죠. 저는 그날도 음식하기 바빴습니다. 고대하던 돌잡이 첫째 조카는 할머니와 엄마의 바람대로 판사봉을 집었죠. 집안은 완전 박장대소. 어른들은 신이 나시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신나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형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저를 분노에 치솟게 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죠. 나 닮아서 우리 애기는 판사봉 집었는데 도윤이는 자기 닮았으면 걸레 잡을 수도 있겠네. 이게 대물림이라니까.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안 되겠네요, 더 이상은. 시윤이는 어쩜 형님만 빼다 박았을까요? 보면 볼수록 아빠 얼굴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아무리 아들이 엄마 닮는다지만 너무하잖아요. 아주버님도 아세요, 혹시? 아님 모르시나? 뭐? 아니, 동서, 지금 무슨 말이야? 어?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아, 참나.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우, 기분 나빠. 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주버님, 시윤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장씨 집안 자식이 맞는지. 그 순간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동안 낌새가 이상한 게 있었는지 아주버님은 형님을 뜯어 말리곤 뺨을 때렸죠. 집안 식구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했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작은 애야, 네가 하는 말이 이게 다 뭐냐? 지금 시온이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거냐? 말 좀 해보거라. 어머님 잘난 첫째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만재를 저질렀는지, 저런 고상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저 다 들었어요, 형님. 협박받고 있는 얘기, 남의 애라는 얘기. 제가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건 언제 터뜨릴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 절대 잊어버리진 않았거든요. 형님이 한 짓을 검찰청 사람들이 알면 어쩔까요? 그동안 본인의 직업, 능력만 믿고 본인보다 아래에 있다 싶은 사람은 무시하셨죠? 이제 형님이 밑바닥을 칠 차례예요. 아셨어요? 남편은 말리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개싸움, 아주 돌잔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은 뻥 뚫렸죠. 어머님 그렇게 장손하시는데 그 장손이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어머님은 놀다가 그동안이 분했는지 형님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말 좀 해봐. 저게 다 사실이야? 이 나쁜 것. 어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넌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유전자 검사 당장 하고 네 그 판사짓도 내가 못하게 할 줄 알아. 알겠어? 나쁜 것, 못된 것. 어머님은 처음으로 형님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내뱉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추후에 형님은 전화로 절 가만 안 두겠다, 명예훼손죄로 콩밥을 먹일 거다 등등 협박을 일삼았지만 결국엔 아주버님께 이혼을 당하고 일도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했어요. 전 속은 시원했지만 항상 시어머님께 받은 차별, 서러움, 아주버님께는 진작 말 못한 죄송함 등등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까지도 남편과 아이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들이 풀리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주버님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할 때만 결혼식에 잠깐 시어머님을 뵈었네요. 어머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다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옹졸한지 풀리지가 않아요. 저의 발언으로 집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아주버님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진작 언지를 줄 걸, 그래서 시어머님네를 더 못 가겠는 것도 있네요. 아주버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점이 제일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남편도 정말 잘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진작 말할 걸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항상 평범했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도 제 인생의 가장 크나큰 에피소드입니다. 늘 보기만 했던 사연들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사연 또한 만만치 않다고 느끼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제는 어느덧 법인까지 키워나갔어요. 때를 잘 타서인지 계속 잘 풀린 덕분이죠. 지금의 행복,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